편집자님은 언제부터 편집자였어요? 저요. 예. 20세기부터 20세기부터, 편집자였는데 예. 지금 21세기잖아요. 2세기에 걸쳐서 편집자. 예, 저는 오늘 상을 받는 책은 여기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어요.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저희가 작가, 화가, 편집자 이렇게 세 분에게 드리는데 편집자하고 작가만 오시고 화가 선생님은 못 오셨어요. 일단 편집자님, 작가님 위로 올라와 주세요. 제 19회 청년당 밥상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 정유리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 구름이와 많은 친구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롭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작가님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28일 청년당과 여기 오신 분들과 모든 독자님이 드리는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편집자님. 제19회 청년당 밥상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 박찬석 편집자님은 이 작품집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구보다 큰 애정을 쏟았습니다. 글과 그림, 표지와 편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수고로움을 이 책에 모두 담아낸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28일 청년당.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의 오시오 상담소를 쓴 정유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 글을 예쁘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까 읽어주실 때 진짜 눈물 날 뻔했거든요. 왜냐면 어떡하지? 글로 인정받은 적이 많이 없었어서 흑역살 이 상을 계기로 앞으로 많이 앞으로, 인정받으실 날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편집자로서는 어떤 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을 주시거나 이런 걸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저 오늘 거의 아무 생각도 없이 왔거든요. 근데 너무 상도 그렇고 막 부상도 이만큼 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정유리 작가님 너무 눈물이 많아요. 아무튼 저 이 책을 만들 때 독수리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재밌었는데 그 덕분에 좋은 상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998년? 그쯤부터 편집자 생활을 했고요. 그 전에는 그럼 뭘 했어요? 98년 전에요? 편집자 되기 전에. 잡지 기자도 하고 방송 작가도 하고. 잡지 기자. 네네네. 그러셨구나. 그 전에는 대학생이었고요. 근데 편집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편집자는 앉아서 교정 교육만 보고 매우 지루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잡지 기자를 더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90년대 후반부에 그 편집자의 기획에 의해서 책이 잘 나오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편집자가 훨씬 재밌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만들고 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편집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어린이 책을 만드셨어요? 네. 그럼 어린이 책 전문으로 계속. 네네. 그러면 이게 편집자들도 약간 자기의 어떤 그런 특화된 분야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기에 적합한 본인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합한
어쨌든 이 분야에서 계속 어쨌든 캐리어를 짜잖아요.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가 계속 좋았으니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저 다른 데도 갔다 왔어요. 갔다가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이 체질이 맞은 거잖아, 그죠? 네. 네. 어떤 점에서 본인이 어린이 책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어린 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 너무 좋아서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린이 고전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그 고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명작 동화라고 네네네, 말하는 네. 예. 그리고 저기 로얄드 달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나 너무 재밌어서 이 분야가 매우 흥미로운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 오늘 밥상을 받은 것처럼 어린이 문학 동화책과 청소년 소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 능력이 뛰어나거나 매우 적합한 탤런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세월이 쌓인 노하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이 가진 반짝거리는 아름다움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당분간은 이제 딴 데로 안 가시고 여기 이 분야에 계속 있으실 네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 받았는데 좀 이따 다른 회사 갔다 오면 속상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작가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그 작가님은 이번 책이 몇 번째 책이세요? 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번째. 근데 사실 앞에서 했던 거는 창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고 기획 일을 받아서 했던 기획물, 거여가지고 예. 사실 실질적인 저의 첫 번째 창작 책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름을 잘 못 보던 이름이어가지고 신인 작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다른 작업들 많이 하셨었구나. 이 책을 쓰실 때 약간 뭔가 어디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 책을 쓰시기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저를 좀 많이 투영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재를 얻으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를 해서 근데 대머리 독수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되게- 대머리 독수리 자체가 네네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독수리보다는 그 대머리에 방점을 찍어서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또 눈은 너무 까맣고 남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게끔 생겨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사람들의 좀 생각을 내가 좀 바꿔봐?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좀 특이하게 독수리를 바라보신 것 같아요. 좀 특이해가지고 독수리보다는 오히려 뭐 거북이나 이런 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데 독수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고민 상담소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고민 상담소라는 소재는 또 왜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글을 쓰긴 하지만 제가 또 생활을 해야 돼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좀 이제 겁도 나고 네, 이제 네. 뭐 야단 맞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야기를 들어줄 가까운 존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러면은 비록 제 글 안에서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신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고민 상담소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 원래 상담실이라는 게 있기는 있죠. 네네. 예. 근데 거기에 가는 거 자체가 또 약간 친구들한테는 약간 거기 가면 약간 눈총 받는 친구들이 너 거기 상담소 왜 갔다 왔어? 너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거기 가는 거 자체가 또 약간 꺼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좋았던 게 따로 상담실을 따로 차리잖아요. 독수리가 둥지를 따로 틀어요. 예, 그래갖고 그 운동장 한쪽에 이렇게 둥지를 따로 틀어서 거기 와서 상담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운동장이라는 게 학교 건물 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닌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곳이라는 어떤 상징성도 저는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독수리 선생님의 매력도 있었지만, 그리고 독수리 선생님이 그 갖고 있는 좋아하는 그 선물 내지는 애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어떤 거였죠? 말린 쥐 이런 거. 그래서 말린 쥐를 갖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오면 말린 쥐를 막 주고 싶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말린 쥐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린 쥐 그냥 독수리가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네 말린 쥐는 좀 바삭바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새우깡 같이. 네네. 독수리에게 새우깡 같은 거는 말린 쥐다. 예. 예. 그 독수리는 사냥을 못 한다고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주로 많이 네네. 먹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장식인 거지, 말린 쥐는. 그죠? 썩지 않게. 독수리도 두 종류더라고요. 사냥하는 독수리랑 그 사체 만 먹는 먹는 애. 네네네네. 사냥하는 애도 있긴 네네네. 있어요. 저는 다 그냥 그거 썩은 거 먹는 애인 줄 알았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동화를 읽으면서 또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장님. 자, 이 책 원고가 왔을 때, 야, 이 책은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선생님이 좋게 보신 부분과 제가 좋게 본 부분이 되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는 그냥 부모님이 가진 정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와 아이의 이야기는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이 독수리의 독특한 해답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원고는 책으로 내도 좋겠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 원고가 이제 투고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출판을 해야겠다. 야, 얘는 거절해야겠다. 그런 어떤 그 결정하는 어떤 중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편집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다 완성됐을 때의 모양새와 그걸 떠올려 보고 또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보통은 편집자가 마지막에 보도 자료를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언론 보도 자료 쓰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저 어느 순간 버릇이 든 게 원고를 처음 보면 보도 자료를 쓸 만한 내용을 떠올려요.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이 원고는 안 되겠다 하고 반려를 하고 보도 자료를 쓴다라는 건 이 책의 강점을 내가 설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계속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책의 어떤 지점을 뽑아서 나는 보도 자료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떠오르면 이 원고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장점이 미미하거나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주제의식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등등. 근데 그냥 딱 한마디로 나 이걸로 보도자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겠구나. 그러면 반려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저는 앞으로 작품을 쓰기 전에 보도자를 먼저 한번 내가 써보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써야 돼야겠어요. 예.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가님한테 여기 이제 고민 상담소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의 어떤 고민 상담에 대한 그런 자료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자료조사는 지금 딱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 그다음에 제 조카가 딱 이 나이 때여가지고 조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좀 물어보시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고민이 있을 때 누구랑 상담하세요? 저? 네, 본인은.
저도 거의 다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친구, 후배, 선배, 제가 가르친 친구들 아니면 아. 선생, 뭐 부모님까지. 네. 근데 고민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이 대상이 필요할 달라지- 땐 부모님하고 네네네. 상담하고 이제 네. 그죠? 예. 네.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여기 주인공들이 또 이제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약간 왕따 같은 그런 친구였잖아요. 친구를 잘 못 사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얘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른이 돼서 겪은 일인데 관계를 제가 유지하고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조금 속이고 숨기고 낮추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 친구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부터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몇 명이면은 그러니까 너무 네. 많은 친구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러면 그래도 성장하고 뭐 살아가는데 되게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욕심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친구를 갖겠다는 욕심은 갖지 않는 네네.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친구 사귀는 거를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언제 한번 중학생들이 고민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쭉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학생들의 고민의 한 80%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되게 놀랐고 그 중에 한 절반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쟤랑 친구하고 싶은데 또는 뭐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친구 사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또 청소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 저도 좀 약간 놀랬었거든요.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게 왜 어렵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가서 놀자 이러고서 이제 끌고 가서 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막상 그 앙케이트 다 나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자체는 친구 사귀는 걸 어떤 식으로 많이 하세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성격이 많이 활발해서 뭐 학급 일도 도맡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사셨는데? 저 충남 보령이요. 보령에서. 근데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서 밥 먹을 친구도 없으니까 사실 굶고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럼 네가 먼저 다가가 봐. 그래서 무릎을 치고 강의실에서 한 명을 찍었어요. 쟤랑 친해져야겠어 되게 하면서. 예쁜 애로?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데 그 친구가 문자를 보내고 있어서 어머 너 문자를 정말 빨리 보내는구나 이렇게 일단 말을 걸어 칭찬 요법. 네네. 일단 칭찬부터 하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걔가 문자를 너무 천천히 치고 있었으면 어떡하지? 너 되게 여유로운 아이구나. 여유 있게 치는구나. 나랑 만나볼래? 이렇게. 알고 보니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다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셨네요. 자, 그러면 또 편집자님한테 또 이런 원고는 제발 투고하지 마. 이런 거는 투고 하나 많아야. 이렇게 꼭 말씀하고 싶은 어떤 유형이 있다면? 저희 출판사가 어린이 책을 낸 출판사거든요. 그림책부터 청소년 소설까지 다 어린이와 관련된 책을 내는 출판사인데 성인 소설 보내요? 누가 또? 경제 경영 관련된 걸 보내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투고하고 싶을 때는 그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내는지 좀 파악을 하고 투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돈 잘 버는 법 이런 것도 오고요. 좀 이상한 원고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 출판사의 영역을 이제 확대시키고 싶은 그런 필자가 아닐까요? 이제 이 출판사가 어린이 책은 어느 정도 했어. 이제 이 출판사가 앞으로는 경제 경영 처세술 책을 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아마 이렇게 넓게 생각하신 분이 원고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은 이게 우리는 그 출판사에서 무슨 책 내는지 한번 보고 원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 내시는 분들은 그냥 유명한 출판사니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한 100군데 뿌렸을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를 한꺼번에 다 보내는 거죠.
어딘가는 걸리겠지. 그렇지. 어떤 라는 때는 그 마음으로. 단체 메일 명단도 다 보이게 예, 보내. 예, 심지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분 있어 네. 진짜. 예. 그거를 한꺼번에 보내도 보낼 때 그 따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누르는 거지. 그것도 네. 안 눌러서 우리가 보면 싹 다 그 보이죠. 위에 예, 한 30개 출판사 이름이 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진정성 없어 보이죠. 예. 아, 그럴 때는 정말 약간 좀 화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런 메일은 본지가 음. 굉장히 오래돼서 어. 그냥 이제 많이 그냥 다들 그죠. 똑똑해지셔서 예, 당연히 예. 걸러내는 메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예, 또 작가로서의 고민, 예, 일반인으로의 고민 말고 작가로서의 고민 요즘 어떤 거 있으세요? 왜냐면 이게 고민 상담소니까 이제 독수리한테 물어보려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울컥했던 게 그 중학교 때부터 글을 썼고 대학도 사실 그 시 특기자로 들어가서 저는 제가 되게 빨리 등단해서 작가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원래는 시를 쓰셨어요? 네네 아. 작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 이제 등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들 너 어디로 등단했니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면서 느낀 게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긴다여가지고 이제 미등단 미출간에 대한 압박감을 조금은 이제는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제가 자유롭게 쓰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청탁을 많은 작가는 아니어서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써서 뭐 투고나 공모전에 낼 예정인데 근데 이제 예전만큼은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몇 번쯤 떨어졌어요? 저 19살 때부터 신춘문예 냈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신춘문예를 처음에는 시로 이제 응모를 했어요? 네, 저는 당연히 어머 연락 오겠지? 그래서 미리 인터뷰 준비하고 예, 프로필 사진 소감은 찍어놓고 어떻게 예. 쓰지? 근데 시를 쓰시다가 그러면 이제 동화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터닝 포인트 그 지점은 언제예요? 그 대학원에 갔는데 시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던 것 같은데 해석의 문학인데 제가 그거를 약간 납득하지 못했던 그래서 김서정 선생님의 동화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동화를 쓰는데 정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김준 선수한테 수업 들으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예, 서울예대에서. 네, 아니요, 저 대학원 중앙대에서 대학원. 네, 그래서 중앙대에서. 시 뭐 이러면서 난 동화로 간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를 쓰다가 이제 동화로 어쨌든 넘어왔잖아요. 그때 넘어올 때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 쓰는 공부하고 또 다른 공부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조금 어려웠던 게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말투로 담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화를 쓰다 보니까 동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동화? 한 5,000명 만났어요. 동화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 한 5,000명 만났어. 그래서 저는 사실 동화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읽은 것 빼고는 잘 몰라서 정말 서점 가서 닥치는 대로 그냥 서서 동화책 읽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건 아이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동화 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개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만나서 어린이들이 고민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제 믿음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비로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와도 이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을 하면서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인지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예, 그냥 돈 받은 만치 그냥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인지 애들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나를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를 느껴야 애들이 고민을 상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정진 선생님이 애들한테 굉장히 다정하게 아마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이 가고요. 그 중에서 좀 생각나는 친구, 좀 특별했던 친구 있을까요? 문학치료 상담이라는 봉사활동을 대학교 때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둡고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몇 학년 정도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어둡고 그래요? 너무 어둡고 그다음에 소리도 잘 지르고 울기도 우는데 그래도 이 친구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 줘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 친구가 원해서 그 부모님이 이게 조금 헤어지신 상태에서 되게 압박감, 그다음에 외로움 이런 게 되게 복합적이어서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만큼은 정말 그냥 신나게 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놀이처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어린이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린이가 우울해하는 거는 정말 위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는 어떤 뭐 노하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냥 같이 놀아줘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랑은 신문지 구겨서 던지기 놀이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본 중에 표정이 가장 밝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신문지로 선생님을 때리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돼서 기뻤나 보다. 제 조카도 그렇고 그냥 놀아달라고 하면 그냥 만족할 때까지 놀아주는 건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뭔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어린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실은 어린이들이 원하는 건 되게 단순하고 굉장히 작은 것들이거든요. 무슨 엄청난 걸 원해. 뭐 어린이가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겠어요. 뭐 샤넬 핸드백이 갖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원하는 건 실은 되게 굉장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들인데 어른들은 그거를 굉장히 이제 여러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렇게 묵살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은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이 어린이가 커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요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로 압박받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두운 그런 표정으로 그런 오는 친구들 보면 진짜 이 독수리 상담소에 꼭 보내야 되는 이 학교마다 독수리 상담소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이제 이거 낼 때 맨 나중에 끝에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번으로 올 뻔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화가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미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책에 그림을 많이 그렸고 오늘 못 오게 된 건 최미란 선생님이 굉장히 그 대중 앞에 섰을 때 울렁증이 굉장히 심하고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저도 그래요.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한대요. 숨을 못 쉴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자기 너무 떨려서 몇 번 해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못하겠다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셨는데 최미란 쌤은 어린 책에 그러니까 지금 뭐 300기 시리즈나 잘 나가는 동화책, 그림책에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유머러스하게 코믹하게 잘 그리시는 분인데 이렇게 코믹하게 유머러스한 걸 그리는 사람이 사람 만나면 울렁증이 있다는 게 사람은 매우 숙기없고 조용하고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코믹한데 사람은 좀 다른 캐릭터거든요. 참 특이하죠. 되게 얌전하시고 조용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잘 해오신 분이어서 스케치에 대해서도 수정상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 어떤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후보 중에서 제가 물어봤었죠. 네. 한번 네. 작가 선생님한테 누가 와요? 라고 그래서 나무늘보라고 얘기했나? 그래서 전달을 해서 거기에 나무늘보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독수리 다음에 나무늘보를 후보자로 생각하셨던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솔직하게 사실 정해놓고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읽는 사람이 상상하기 나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나무늘보가 와도 재밌는 사건이 정말 많을 수 있겠구나. 혹시 2탄? 약간 이런 거. 잘 팔리면 이제 2탄 들어갑니다. 예. 대표님 들으셨죠?
그 나무늘보가 상담 선생님이 되면 또 성격이 굉장히 다르니까 또 굉장히 다른 양상의 상담이 시작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맨 뒤에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저 멀리 나무 위에 나무늘보가 정말 이렇게 늘어져서 조그맣게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걸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최미란 선생님 안 오셨으니까 최미란 선생님의 그림을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예. 최미란 선생님 그림은 사실 다 캐릭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치에 별로 수정사항을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가장 큰 안티가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그 완고한 그죠, 타입이잖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의 실수에 의해서 독수리 선생님이 온 거잖아요. 오게 된 예. 거니까 가장 안티 같으면서도 최고의 결정적인 실수도 하고. 그죠. 결정적인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교장 선생님 캐릭터를 그린 걸 보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티 같지만 되게 쬐끄맣고 귀엽고 고집 세고 그 약간 코믹하고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역시 최미란 선생님 진짜 고수다. 너무 귀여운 교장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화는 내고 호통은 치는데 정작 그림은 귀여운 교장 선생님으로. 약간 좀 허당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맛을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책 보실 때 교장 선생님 캐릭터를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작가님에게 또 요즘 작가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은 어떤 걸까? 예, 고민 말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 동화 쓸 때. 왜냐면은 동화 쓸 때만큼은 제가 힘든 일, 그다음에 속세이 것들을 다 잊을 수가 있어서. 잊어먹고. 네네네. 동화에서만큼은 그냥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거의 네. 조물주의 수준이잖아요. 네네. 동화 쓸 때는 작가가. 네, 그죠? 동화 쓸 뭐 때. 우주도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면 되고, 막 뭐 별도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고, 막. 예. 동화 쓸 때랑 또 하나는 배달 음식 도착했을 때 그때가 네. 제일 행복합니다. 예, 그것도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배달 음식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추천하고 싶은 배달 음식? 예. 좀 다양하게 먹는 편이어서 남들이 잘 모를 만한 거. 잘 모르. 저는 그렇게 홍콩식 토스트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홍콩식 뭐? 홍콩식 토스트라고 토스트. 그냥 네네네. 그냥 버터. 아니, 토스트잖아. 네. 근데 홍콩식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홍콩식 토스트가 달라요? 약간 버터에 적신 그 되게 칼로리 높은데 먹으면 그러니까 버터에 적셔와요? 네, 적셔. 그런 게 있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네, 나도 처음 들어봤어. 한번 드셔보시면. 네. 뭐 홍콩식 딤섬이나 무슨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토스트도 홍콩식이 따로 있는 거는 처음 알았네. 근데 맛있어요,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좀 위험해. 버터에 적셔갖고 온다라는 거는 조금 자주 드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이 작품 말고 또 다른 책 중에서 선생님이 좀 이런 책도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책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읽었던 아니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제가 쓴 책 중에요? 뭐 기획물이지만 이거 되게 재밌어요라든지. 곧 나올 책이 또 있어요? 아마 어떤 여기서 내요? 봄볕에서? 아니요. 딴 데서? 네. 왜 딴 데서 내요? 여기서 내는 김에 그냥 계속 내지. 아마 올해 안에 두 권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도깨비 방망이라고 도깨비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원빈처럼? 공유처럼? 어떻게? 이제 도깨비 방망이도 이제 요즘처럼 휴대폰처럼 충전식으로 써서 도깨비 방망이 자체가 충전이 돼야 네네네. 얘가 움직이는 거. 네, 그 마법의 힘을 할 수 있는. 재밌네요. 그래서 그 인간 아이랑
이 도깨비 친구 사실 친구가 없어서 엄마 몰래 인간 세계에 나왔다가 방망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주인공 친구랑 조금 되게 가깝게 되는 이야기여가지고 그것은 아마 올해 안으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 제목은 도깨비 방망이. 방망이. 네네네. 예, 올해 말에 나오시면 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깨비 방망이를 충전한다는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네요. 출판사에서도 그거 때문에 아. 저를 받아주셨어요. 네.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도깨비방망이는 그냥 언제든지 뭔가 마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면 얘도 힘을 잃어. 뭐 충전하려고 어디를 쫓아다녀야 돼.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도깨비도 예 전기의 노예가 되는 예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도깨비의 인간화, 예 인간 문명에 이제 그렇게 또 물들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책 쓰시고 나서 이제 독자들이 뭔가 이렇게 왜 서평이 올라오잖아요. 인터넷 네네. 서점에 보면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어떤 그런 코멘트 있을까요? 네, 그 남겨주신 후기를 보고서는 정말 제가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랑 같이 읽기 전에 새벽에 먼저 읽으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이가 일기장에 싫어라는 말은 20번도 적을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눈물이 나셨다고 그러시면서 나도 그래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앞으로 동화지만 글을 쓸 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염두하고 글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악플은 뭐 달린 거 없었어요? 악플은 아직은 악플은 달리면 출판사에서 지우나요?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화가 어린이를 위해서 일단 1차 독자는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 실은 마음속에 다들 어린이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른들도 그죠? 예, 그래서 그 어른들 속에 들어있는 어린이에게도 무언가 예,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또 동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꼭 어린이만 읽는 게 아니라 예, 어른도 예, 읽으면 또 이렇게 마음이 예, 정화되는 또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책 사주고 야 너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먼저 읽어보시고 예, 이런 게 좋으니까 너도 한번 읽어봐 예, 이렇게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이 책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서 정말 좋은 책을 이렇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못했던 그런 어떤 충족감을 예, 요즘 뭐 책이 너무 많고 또 뭐 도서관에 가면 또 막 요새는 여러 권 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어린이에게만 읽으라고 이렇게 밀어두지 마시고 어른들도 예, 같이 읽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집자님은 좀 이거 이렇게 출간하시면서 편집하시면서 나는 이런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원고는 투고가 안 오지? 혹시 그런 아쉬운 거 있으셨어요? 예. 아니면 나는 나중에 이런 책 만들어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인의 글에 그림 그러니까 화가의 그림이 들어간 시 그림책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좀 많이 나오죠. 예. 예, 시그림책. 그거를 한 권 냈는데 하다 보니까 영역을 좀 더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2000년대에 나왔던 시 그림책과 또 다른 톤의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다 볼 수 있는 시 그림책을 좀 폭넓게 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시인 혹시 좋아하시는 시인 있으세요? 어떤 나는 이런 시 좋아해 뭐 이런. 제가 요즘 시인의 시집을 많이 안 읽어서 잘은 그러니까 예전에 모르겠지만 읽었던 중에서 나는 이런 취향이야 뭐. 예전에 읽은 시로는 사실은 그림책이 과연 될까? 생각은 이 시가 들지만 그림책이 될까 예, 이게. 기영도 시인이나 기영도신, 김중식 시인이나 이런 시인들의 시집은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황인찬 시인이 쓴 시나 혹은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20, 30대 시집을 좀 많이 볼 때의 시인들보다 지금
조금 더 저보다는 아래 세대인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시도 약간 경향들이 좀 네네네. 계속 변하죠. 네네. 동시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네네. 예. 동시도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시보다 요즘의 동시들은 또 굉장히 성향이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아 요새 동시가 이렇게까지 막 좀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야 요즘 동시 이상해. 이게 무슨 동시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낯선 스타일의 동시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은 근데 그런 변화들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도 변하고 인식도 변하는데 문학이 안 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저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작가님한테 또 여쭤볼까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창작으로는 첫 번째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나는 어떤 류의 책을 많이 내고 싶어, 나는 뭐에 관심이 많아,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은 사실은 정말 어른들은 딱히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이들이 무조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 동화 안에서는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반성하거나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는 이야기.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린이들이 다른 데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동화책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도 뭐 이제 책을 많이 냈지만 책 쓰면서 항상 마음이 내 책을 읽을 때는 애들이 좀 행복한 기분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지 않아도 억눌리는 애들을 여기까지 와서 기운 빠지게 하면 안 돼서 여기서는 애들을 뭔가 응원하고 애들이 좀 신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동화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정유리 선생님이 아마 앞으로 그런 책들을 많이 써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편집장님은 자 앞으로 봄볕에서 이런 책도 나올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세요. 홍보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림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림책보다는, 그러니까 그림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읽기물에 대해서 청년당 밥상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읽기 책을 너무 안 읽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홍보도 잘 안 하시고 보니까 네네. 그 독자들이 왜 자체적으로 내가 좋은 책 읽었을 때 이렇게 올리시고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죄다 그림책만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읽기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나올 책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홍보해야 될까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작년에 창비 어린 책상 받은 심순 작가님의 동화책이 곧 언제 나오지? 한두 달 후쯤 나올 건데요. 그 먼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지? 네. 미세먼지? 아니요. 진짜 그럼. 먼지. 우주의 먼지? 아니요. 이게 집안에 굴러다니는 먼지. 우리 집에 너무 많은데 좀 갖다 드려야겠다. 네, 행복한 먼지라고요. 아무튼 먼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그림 어떻게 그려요? 먼지를 어떻게 그릴 거야? 참 어렵겠죠. 먼지를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누가 과연 이 먼지를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다가 밥춤의 작가 정인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그 선생님 코믹하게. 굉장히 이렇게 동적인 거 잘 그리시는 선생님인데 먼지를 어떻게 동적으로 그리실지 잘 상상은 안 가요. 좀 귀엽게 잘 그리셨어요. 귀엽게. 아빠 먼지 있고 엄마 먼지 있고. 먼지도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이. 꼬마 먼지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방에서 살던 먼지였어요. 그리고 바깥은 위험해라고 생각하고 밖은 안 나가는. 그 저도 우리 집 먼지를 계속 집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습니다. 못 나가게. 위험하니까.
걔네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아, 그 먼지 먼지가 이야기. 우연찮게 바깥을 나가게 되면서 온갖 모험을 겪으면서 먼지들의 모험. 굉장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매우 예. 특이하고 재밌는 동화가 네. 곧 나올 거예요. 그동안 이제 여러 책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작가들을 계속 만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대별로 좀 작가들의 뭐 이렇게 변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예전에 했던 작가들과 요즘 작업하는 작가들하고 뭔가 좀 차이점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90년대 말부터였으니까 2000년 초반에는 사실은 그림책보다는 동화책이 훨씬 많이 팔리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뭐 고종욱 선생님 가방 들어준 아이라든가 뭐 황선미 선생님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 등등 그런 책들이 많이 읽혀지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막 동화를 많이 보기 시작한 지금 그림책을 많이 보는 것처럼 막 동화를 그리고 새로운 동화, 재밌는 동화, 진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동화를 보기 시작하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노경신 선생님의 상계동 아이들 같은 경우나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도 꼭 들어가고 그런 식의 의미화된 꼭 필요한 그 동화들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 동화들은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깃털이 단 하나 있는 독수리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나온 예. 독수리는 그래서 자기는 대머리 아니라고 막 예, 우기잖아요. 깃털이 하나 있기 하나 때문에. 있잖아, 막 이러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먼지처럼 그러니까 이제 동화들은 그러니까 작가들이 옛날 작가들보다 생각이 훨씬 더 기상천외해지고 좀 자유로워진 자유롭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인공 뭐 등장 인물도 매우 독특해지거나 뭐 독수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뭐 그 먼지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대신 거기서 아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거나 아이들의 언어로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지점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는 있지만 소재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아무래도 성장 시기에 어떤 문화를 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억압된 분위기에서 제한적인 것만 접하고 자란 사람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하고 이 생각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하고 또 그림책들이 요새는 이제 그림책 그리는 화가들이 정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칼라 테레비 보면서 자라서 이렇게 색깔 잘 쓰는구나.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전 세대들은 흑백을 너무 오래 보다가 어른이 돼서 비로소 칼라를 본 사람들하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칼라를 본 사람들하고 이 색감에 대한 어떤 그 표현 능력이라 그럴까 이게 정말 이게 선천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않고서 이런 그림 못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주변의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저는 또 어린이들 보면서 어린이들 거라고 유치하면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거라고 유치하게 만들어도 되고 유치하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어린이들이야말로 그때 미감이나 색감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린이 책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날씨도 덥고 멀리 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운 것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분명 친구들이 계속 놀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재밌는 글 많이 쓸 테니까요. 저도 그렇고 범뼈 출판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편집자가 마이크 들고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오랜만에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편집자 입장에서는 정유리 작가님은 이 책 하나 나왔으니까 이 책 하나의 의미겠지만, 저는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내고 있으니까 한 권 내면 다음 책 내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이 독수리 이 오시오 고민 상담소라는 이 책을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얘기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 길 오신 분들에게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북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던 게 뭔지 알아요. 예, 행운권 추첨이죠. 그래서 행운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행운권을 뽑아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다 같이 독술 이글이글 한번 외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독수리 주문 시작. 이글.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뽑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고민을 상담할 곳이, 우리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을 곳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리고 그게 어른들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어린이도 고민이 많거든요. 어린이들의 삶도 녹록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도 정말 고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아무 때나 찾아가서, 더군다나 이 독수리 선생님은 굉장히 이렇게 뻔하지 않은 대답을 항상 해주세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유쾌함,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규칙을 깨고 넘어서는 그런 어떤 발랄함, 이런 그 발상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읽은 어린이는 또 어떤 마음일지 오늘 낭독해 줄 친구가 왔습니다. 평택의 이화초등학교 4학년인 공현서 군이 이 자리에 와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혹시? 당황한 다솜이가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대답했어요. 오늘 현장학습 허락받았어요. 엄마가 미리 전화했을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구름이랑 다솜이 맞지? 1층에서 직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1층 문을 똑똑 두드리자 너구리 인형 모자를 쓴 직원이 나왔어요. 안녕, 난 야생동물 재활관리사 하성운이야. 나랑 다솜이는 재활관리사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야생동물 센터를 구경했어요. 사실 재활관리사 아저씨의 설명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독수리의 목소리라도 들리면 좋을 텐데. 나는 계속 독수리를 찾아서 두리번거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다 야생동물 현황판을 발견했어요. 자, 이 책을 만약에 이제 앞으로 친구들한테 소개한다 그러면, 자, 이 책을 꼭 읽어봐. 이유는 이 책을 친구한테 소개하고 싶을 때 뭐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은 이 책을 읽고 마음을 풀으라. 예. 그렇게 소개하면 친구들이 이 책 꼭 읽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축하 연주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와주셨고요. 예, 학생이에요. 대학생입니다. 조선대 영문학과. 그래서 카라반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마 밴드랑 같이 이렇게 연주할 때랑 또 혼자 솔로로 나와서 연주할 때랑 또 기분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김지은 씨 나와주세요.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찾았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일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도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였고요. 다음 노래는 25, 21 들려드릴게요.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해서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더 다정했었지. 아직도 너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내 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난 너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가는데 흩어지는 날 붙잡을 수 없어.